안녕하세요. 다시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또 손번 깊은 공포와 미스터리가 짙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을 서서히 어두운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초자연적인 환상, 심리적인 공포,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섬뜩한 사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치 그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지금부터 무서움에 빠져드는 몰입감 있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이다. 보던 부모님이 노래방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서 노래 부르곤 했는데 그냥 노래 연습장이 아니라 지점이었기 때문에 자주 가지는 못했죠.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노래방 안에서 친구들 몇 명과 미친듯이 놀았죠. 물론 내이다 제일 신났습니다. 그렇게 한 5시간은 노래를 부르니 다들 지쳐 쓰러졌죠. 내일은 확실히 목이 좋아서 그런지 쌩쌩했습니다. 그렇게 정실에 들어와서 저녁을 거기서 먹고 다들 집에 가기로 했죠. 제 기억으로는 다음날이 B의 부모님께서 여행을 가시는 날이어서 저녁에 B의 부모님께서 자개 정리를 하고 가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일찍 문을 닫으셔서 놀아도 된다던 허락을 얻었던 겁니다. A의 입장에서는 지금 간다는 게 아쉬웠죠. 노래를 더 부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A놈이 조용히 B에게 자기 혼자 여기서 노래 불러도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당연히 B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A는 그럼 내일 여행 가시니까 내일 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B는 그러고 싶지만 자신은 열쇠가 없어서 문을 닫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A는 열쇠를 슬쩍 챙겨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했고 B는 걸리면 뒤지게 맞겠지만 친구를 위해서 그러기도 했죠. 제가 같이 있어서 들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A군과 B군에게 들은 겁니다. B는 무사히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열쇠를 획득했죠. A는 기쁜 날뛰었고 거기서 하루를 지낼 생각으로 먹을 것과 잔다리 씻을 것을 챙겨서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A의 소원대로 노래방은 열려 있었고 안에 들어가니 B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A는 B에게 무한으로 강사를 표하고는 신나서 1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B는 혹시나 가기를 어지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가게 문이 밖에서 잠그는 구조라 한번 잠그면 못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A는 자기는 밤새도록 노래를 부를 거니까 걱정 말고 내일 아침 오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A는 노래방에 갇힌 상태로 혼자 노래를 미친듯이 불렀다고 했습니다. A가 노래를 한참 부르고 있다 시계를 보니 11시쯤 되더래요. 저녁도 밖에서 사온 김밥으로 해결을 한 상태였죠. 11시쯤 되니 배도 좀 고프고 해서 컵라면은 하나 먹을 생각으로 물을 받아 넣고 앉아있는데 빙똥 문자가 오더랍니다. B의 문자였죠. 야, 노래방 안에 불은 1번만 켜고 있지? 다 틀어치마. 전기세 많이 나오면 뽀록나. 야, 그리고 작작 불러라. 귀신이 노래 좋아하는 거 알지? 그렇게 시덥게 이야기를 마치고 라면을 먹다 보니 이상하게 소름이 돋더랍니다. 라면을 다 먹을 때쯤 띵동 다시 문자가 오더랍니다. B에게서 온 문자였는데 내용은 단 2글자였답니다. 나가. A는 속으로 이 자식이 날 겁치려고 별짓을 다 하네 하며 웃어남졌답니다. 라면을 먹고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때도 뭔지 모르게 계속 소름이 돋았다고 하더군요. 이상하게 여긴 A는 이상하다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뭔가의 시선 같은 것도 느껴지더랍니다. 처음에는 닫힌 문 밖에 있는 손바닥만한 단치병 유리를 넘어서 뭔가가 계속 안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을 느꼈는데 차츰 있으니 뭔가 방 안 구석에서 자신을 계속 놀아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더랍니다. A는 기분이 더러웠지만 그냥 무시하고 노래를 아침까지 불렀다고 하네요. 잠도 안 자고 말이죠. 그렇게 B가 아침에 문을 닫고 들어왔고 그렇게 그 일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분의 부모님께서 돌아오신 날에 일어났습니다. A가 자고 있는데 B로부터 전화가 와서 깨버렸대요. 웬일이냐? 설마 뽀록 났냐? 야, 너 진짜 솔직히 말해라. 너 그날 진짜 노래방 안에서 노래 불렀어?
어? 뭐 진짜 밤새 불렀는데? 진짜로? 거짓말 안 했지? 나 농담할 분위기 아니니까 솔직히만 해라. 이 새끼가 정신 왜 이래? 진짜라니까. 야, 우리 동네 포장마차로 당장 와라. A는 황당했지만 B의 분위기가 농담이 아니라는 걸 목소리로 느꼈던지라 바로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도착한 B는 혼자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있더랬죠. 야, 뭔 일이야 갑자기. 왜 부모님한테 쫄렸어? 야, 진짜 미안하다. 아니, 부모님한테 안 걸렸는데. 뭐라, 그럼 왜 그러는데? 야, 농담으로 듣지 마라. 너 그날 진짜 하루 종일 노래 불렀다고 했지? 야, 몇 번만 하냐. 그렇다고. 지기 쳐놓고? 야, 미치다. 지게 꺼놓고 노래를 부르냐 그럼? 잘 들어. 오늘 엄마한테 들었는데 가게 정리할 때 차단기 다 내려놓고 갔단다. 혹시 누전사고라도 날까봐. 나도 직접 가게 가서 확인했는데 차단기 내려가 있더라. 너 이 새끼야, 넌 술도 안 들어보는 노래 부르면서 하루 종일 혼자 보였냐? 이 일이 있고 난 후 B가 셋넷이 어머니께 물어보니 이상하게 일본 방에 들어간 손님들은 대부분 방을 바꿔달라고 했답니다. 손님들 말로는 소름이 계속 돋고 이상한 시선도 느껴지고 노래 단지 속에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에 B가 보낸 나가라는 문자도 B는 전혀 보낸 적도 없던 문자였고요. 정리하면 A랑 혼자서 불도 안 켜진 암흑천지 노래방에서 하루 종일 노래도 불렀습니다. B가 혹시라도 아닐 수 있으니 차라기를 내리고 불도 켜보고 노래방 반지 기기도 켜봤지만 자기는 안 켜지더라 하더군요. 가끔 A를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A는 단지 서울에서 복골 트레이닝을 받고 있고 이날 사건을 기점으로 귀신이랑 함께 노래를 불렀으니 자기가 꼭 큰 가수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기니 그렇지는 좋겠지만 말입니다. 차창에 부딪히는 깃발이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한다. 나는 와이퍼를 한 단계 더 올렸다. 장마라서 그런지 이놈의 비는 그쳤다가도 금세 다시 엄청나게 토복토만다. 이러다가 진짜 오늘 산악금도 내지 못할 것 같다. 그나저나 정말 오늘은 손님이 없다. 잔잔히 반듯한 차로에 차가 지나가는 것만 제외하고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보통 이 시간대에는 취객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아무도 보이질 않는다. 헤드라이트에 비치는 빗물의 양을 보니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걸 느낀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든다. 마치 몸이 궁중이 뜬 듯 정확히 표현하자면 도로 위를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다. 설사 내 택시가 잠수함이라도 된 것 같은. 부산 나 1990 영업용 택시를 몰게 된 건 약 한 달 정도가 된 것 같다. 요새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거라서 한때도 아닐 때 친구 따라 따놨던 택시 운전면허다 이렇게 졸업 후에 바로 쓸 줄은 몰랐다. 개인 택시라도 몰려간 그래도 정력이 있어야 되니까 영업 택시에 발을 들여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책이 지내서 어쩔 수 없이 지난 시간대에 핸들을 잡게 된 것이다. 밤 11시 교대에서 시내 할증 시간대에 손님은 잘만 잡으면 장거리가 많아서 돈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하는 날에는 완전히 공치는 날도 있는 것이다. 교대 후 약 2시간 동안 한 사람의 손님도 태우지 못했다. 아니, 지나가는 사람조차 보지 못했다는 게 적당한 표현일 듯 싶다. 물론 엄청나게 쏟아붓는 비와 내부의 습기로 번져버린 성에 때문에 시야가 더욱 가려버린 이유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진짜 손님이 없다. 전도 4차로의 길은 포기하고 우회전을 해야겠다. 우회전을 하고 약 5분간은 달렸을다. 저 망치에서 가로등 밑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나는 객야나 다른 택시가 먼저 발견할까봐 서둘러 2차로고 차선을 변경했다. 심의한 시야로 뚫고 앞쪽에 서 있는 사람은 여자였다. 검은색 머리를 허리까지 기른 호리무리한 몸매의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나는 이 시간에 혼자 서 있는 게 좀 갸웃거리긴 했지만 저로등 안에서 비에 다 젖어 서 있는 여자는 분명 택시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여자 앞에 택시를 세웠다.
잠시 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택시를 타는 게 아닌가 하면서 나는 사이드미러를 보았다. 그런데 어느샌가 그녀는 뒷좌석에 다소 곳이 앉아 있었다. 저 어디로 가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부동으로 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했다. 하지만 여기서 두부동 따지는 꽤나 장거리이기 때문에 오래 산악금을 넣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뒤는 점차 더 거세진 것 같았다. 어느 순간부턴가 한기가 조금씩 들었다. 나는 차의 에어컨을 끄고 로밀로로 뒷좌석을 쳐다봤다. 기에 젖은 머리에 가려져 뒷좌석의 여자의 얼굴은 잘 볼 수가 없었다. 왠지 사방의 빗속에 몰입되어 우리 두 사람만 남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디선가 수말거리며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기 위해 나는 입을 열었다. 비가 많이 오죠? 뒷좌석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재차 말을 걸었다. 택시 기다리신다고 오래 있었어요? 무선도 없이 택시가 잘 안 잡히던가? 또다시 정막이 흐른다. 차차게 부딪히는 빗소리만 아니면 어딘가 기현실적이다. 나의 불안은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보통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에는 집에 있는 게 상책인데 문자가 달아 사고 날 위험도 높고요. 아까도 교대하고 나서 광안대교 지나가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트럭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덮치더라고요. 그뒤 핸들을 꺾긴 했는데 부딪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질끈 감아도 눈을 뜨니까 피했더라고요. 트럭은 난간을 박은 것 같은데 구경만 하다가 비가 많이 와서 그냥 나갔죠. 여전히 뒷좌석은 묵묵부답이다. 이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반응이 있을 듯 싶었다. 기어지 조명기는 더 무거워졌다. 귀신을 태운 건가? 얼마 전에 동료 기사가 밥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비슷한 밤이었는데 말이야. 어떤 남자가 하면 태웠거든? 근데 그 손님이 왠지 모르게 표정이 안 좋아. 대답도 없고 평상지만 말하고 한마디도 없더라고. 근데 운전하는 동안 진짜 계속 섬뜩했어. 기떨리다 말이야. 어떻게 행선지까지 간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오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잡았지. 보통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가끔 귀신을 태우는 기사가 있다고 했다. 그 귀신은 대부분 자신의 기일에 제삿지를 가는 길이거나 무덤으로 돌아가는 길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귀신을 태우게 되면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 자신이 그 고인을 태우고 왔다고 말하며 요금을 두세 배 더 얹어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고 들었다. 나는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다시 룸미러로 기편을 확인했다. 돈랩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간간히 들었던 귀신을 뒤에 태우면 거울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생각났다. 거울로 보이는 여자는 더욱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지름길로 서둘러 달렸다. 도중에 내릴 수도 아니 만약 세웠다가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등불이 섬뜩한 것을 계속해서 느꼈다. 저절로 엑셀에 힘이 더 들어간다. 와이퍼는 더욱 미친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구도 근처에 오니 지간 이정표의 화장터를 가리키는 펜만이 물었다. 아, 여기는 영화공원 화장터가 있는 곳이지. 금 너머로 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듯한 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좌회전해주세요. 정말이지 빨리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마침 주변에는 차가 없어서 신호도 무시한 채 핸들을 꺾었다. 어느 정도의 골목길로 들어서자 뒷좌석의 여자가 세워달라고 말했다. 나는 서둘러 브레이크를 밟고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진짜 이렇게 긴장해 보기는 처음이다. 잠시만 기다려주실래요? 차비를 가지고 올게요. 루미로를 비친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서 뒷좌석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차에서 내렸다. 나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아직도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하나 꺼내서 불을 붙였다. 아무리 돌이 된다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마치 시체를 닦는 아르바이트처럼. 나는 마음을 진정시킬 겸 라디오를 틀었다. 라디오를 틀면서 왜 아까 라디오를 틀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 처음에 잡힌 주파수에서는 미스가 나오고 있었다. 다음은 사고 소식입니다. 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뒷좌석의 단지를 봤다. 어차피 저건 진짜가 아니라 허상일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기분이 들지? 광안대교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상톤 화물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가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부산 영원역 택시의 운전자 담보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트럭 운전자 최모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재 광안대교 주위는 택시를 인양하는 차량으로 인해 정체되고 은질은 이제 이별의 친구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대충 머리를 닦고 젖은 옷을 서둘러 갈아입은 뒤에 택시비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아무도 없고 그네의 커플링이었던 반지만이 비를 맞고 있었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40년도 된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제 눈앞에 펼쳐질 정도로 생생합니다. 전라북도에 있었던 저희 시골 마을은 따스한 봄날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마음이 편해질 정도로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잡고 시골에 갈 때면 처음에는 귀찮을지라도 동네 이름이 도로 표지판에 나올 때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매년 할머니 댁에 갈 때면 마지막까지 아쉬웠던 마음에 좋은 기억만 남곤 했습니다. 당시 아버님의 사업장이었던 서울에서 살고 있을 때 제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학교에 가야 된다는 말씀에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그날 밤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모처럼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 오신 아버지께서는 마마 영화를 틀어주시고는 두 분이 안방으로 가 진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래된 집구조 탓에 조금이라도 언성이 올라오면 당연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확실히 들을 순 없었지만 며칠간 가게 일이 바빠질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께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셔 어머니께서 함께 일을 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철제 그릇을 만드셨던 아버지께 목돈을 만지거나 앞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기회였겠죠. 아무튼 이 기회를 넘는 기간 동안 일에만 집중하셔야 했고 철없는 저는 부모님께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맡길 친인척이 서울에 살고 있지 않으니 시골로 저를 보내신다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가끔씩 돈이 없어 미안하다는 어머님의 말씀이 떠오르며 나 하나 아무 털 없이 있으면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시골 할머니 댁에 가는 게 더 좋았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낼 수 없다는 쪽으로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는 본인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충분히 제가 잘 지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 겁에 질린 저는 TV 소리를 더 켤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께서도 그걸 눈치채시고는 대충 정리하고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밥을 먹던 중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시골에 내려가 있을 것이며 부모님은 내려가지 않으시고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낼 거라고 말이죠. 학교에는 이미 언지를 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허락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 절대로 6시 이후로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돼 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답답한 이유는 제가 그 뜻을 제대로 해서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할머니 댁에 있는 동안 저녁 6시 이후로 나오지 말라는 건데 사실 저녁에 다같이 강가에서 돌에 고기를 굽고 논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저를 염려해 나가지 말라는 것인 줄로만 알 수밖에 없었지요. 며칠이 지나 주말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제 짐을 싸서 터미널로 데려가셨고 버스에 올라타 사무실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셨는지 기사님께도 저를 챙겨달라고 신신당부하셨고 자장 앞자리에 있던 손님에게도 부탁해 자리를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내렸을 때 소주돔을 기다리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뵐 수 있었죠. 시골 생활은 여느 때와 똑같았습니다. 저만 혼자 있다 보니 밭일을 하러 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는 재미가 있었죠. 하지만 조부모님도 부모님처럼 6시 이후로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5시만 되면 집으로 들어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셨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할머니께 매달려 그 이유를 물었죠. 처음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떼감을 부리는 손주놈이 귀찮으셨는지 귀신이 다니는 시간이란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들은 저로서는 그 말 한마디에 겁이 질렸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질문도 못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이게 진짜라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장면에 목격합니다. 일하러 가신 조부모님 없는 집에서 혼자 놀고 있다가 그간 시골에서 들어본 적 없던 무수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잡채기 신이 난 저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냈다 달리기 시작했고 제 열걸음도 가지 않아 기이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를 치르는 건지 한복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남자 뒤로 사람들이 흰종이 같은 것을 들고는 딸을 벗고 있었습니다. 살며로 나르거나 하는 것이 아닌 머리에 두건 같은 것을 쓴 사람이 제사장으로 보였고 나머지 인원들도 멀뚱하게 차려입고 있어 한눈에 봐도 중요한 인사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일을 하러 나간다고 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죠. 놀란 저는 단번에 뛰어갔고 앞만 보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시고는 무리해서 이탈에 저를 들쳐업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것도 너무 무서운 표정으로 뛰시는데 저 또한 당황해서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무리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건지 뒤돌아보지 말고 하르비만 보라고 소리를 치셨죠. 돌아볼 새도 없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노래하는 노래소리는 들렸죠.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께서는 마당 한가운데 저를 만지시고는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빨간 것들을 보았느냐? 자투리를 쓰시긴 했지만 정신이 없던 저로서는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빨간 것을 봤느냐고 물어보셨죠. 짧은 시간에 방금 전 일을 기억하니 제 눈에는 빨간 것이 안 보였고 뭔지도 모를 그 빨간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한두에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방 안으로 들여보내셨고 하늘이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고 하시고는 다시 밖으로 향하셨습니다. 한동안 텅 비어있는 집에서 방금 전 내가 봤던 것들이 뭘까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신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몇몇 마을 주민분들은 죄다 저를 쳐다보시며 걱정의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안 하셨는지 할머니께서도 놀라 뛰어들어오신 것 같았고 역시나 똑같이 빨간 사람들을 봤냐고 물으셨는데 그제서야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빨간 것이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층 더 구체적인 기억을 물으시니 이번에도 쉽게 아니라고 대답했고 뒤에 서 계시던 마을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곧장 거실로 가셔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제 이야기를 하셨고 할머니께서는 저를 앉혀두고 듣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건 40년이 지난 지금도 저에게는 공포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오래된 관계로 단어나 절차 같은 게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100년 이상 조부모님께서도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전통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정 기간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들과 함께 생활하는 날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귀신들이 마을로 오는 그 기간에는 마을 사람들이 귀신들과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데 해가 뜨고 해가 지기 전까지는 밖에서 활동하지만 해가 지고 나서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좋은 귀신들도 있지만 나쁜 귀신들은 산 사람을 발견하는 괴롭힌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의 표현은 거침이 없으십니다. 그간 밤에 나갔다가 실종되거나 험한 꼴을 당한 사람들의 사례를 하나하나 읊어주셨습니다. 참 일집 아들 레비는 혼자 날았다가 영영 찾아낼 수 없었고
밑집 달래내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나섰다가 마을 입구에서 죽었답니다. 심지어 이 모달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절대 그런 거 없다고 말했던 장단의 맏딸은 저녁 늦게 회사에서 집에 돌아오다가 하등 관계도 없는 남의 집 논두렁에 닫혀 있었답니다. 8살밖에 안 된 제가 저런 섬뜩한 이야기를 들으면 겁에 질릴 수밖에 없죠. 다만 그것 때문에 더욱이 가감없이 말씀하신 것도 있으실 겁니다. 그라 일부러 4일 정도를 마당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자이기도 이 기간을 잘 버틴 덕분에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부모님 앞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시골에서 한다는 제사와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매로 만나신 어머니는 잘 모르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대대로 마을에는 귀신제라고 해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일주일 정도는 귀신들과 함께 지내는 날로 정하고 제사도 지내고 몸을 가르게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봤던 그 인열은 마을 당나무에서 지내는 제사 인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이런 마을 의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날이 되기 일주일 전부터 모든 마을 사람들은 몸을 정갈히 하고 특히 제주는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으면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특이했던 건 그 마을에 100여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집집마다 한 세대만 제사에 참여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집 조부모님께서 참여하시니 아버지께서는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말이죠. 아버지께서도 모르셨던 건 그건 빨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당시만 해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런 전통을 없애고 싶어 했답니다. 정확히는 없애는 게 아니라 후대에 물려들기 싫었다는 게 맞을 텐데요. 귀신들을 눈으로 보고 느끼는 사람들은 반드시 귀신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다른 가족들이 대신 참여할 수는 있어도 언젠가 대시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들이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찍이 조부모님께서 아버지도 그것들을 못 보게 한 탓에 저처럼 보지 못하셨던 거고요. 다만 그때만 되면 집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셨던 겁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를 보내야 했던 그때도 고심이 많았다고 하셨고요. 아마 이 사건 때문에 조차 시골로 가는 빈도가 줄어들었고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거의 시골에 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은 있긴 합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생기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지방 출장을 갈 때면 그곳을 지날 때가 있는데 집들이 허물어져 기억한 엉망이 뿌린 논밭들을 볼 때면 그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오리되는 그 제사와 의식을 치렀는지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지리하고 섬뜩하기까지 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 제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통을 이어오는 제사들도 있는데 산신제나 넉건지기 등 마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제사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오늘 이야기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닌 것 같은데 귀신들과 함께 지내는 기간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무섭습니다. 한번 날길이 찍히면 평생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말이죠. 아마 정말 대단한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도 그 명맥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매년 5월이면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귀신이 넘쳐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이때 경험했던 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해 3개월째 지치쯤입니다. 얼마 전 완공되지 않아 입주자가 없는 잠실의 신축 건물에 승강기 점검을 마친 뒤 사무실로 가던 도중 건물관리소에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길 오전 중에 방문하여 점검을 해준다고 했지만 정비업체에서는 옥상에 있는 물건을 옮겨야 된다며 오늘 꼭 처리해달라고 말하더군요. 팀장님께서 직원들 중에 누가 갈 거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 잠실 근처에 있는 저와 입사 동기 보고 같이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갈 수 없이 입사 동기와 저는 그 문제의 신축 건물로 향했고 엘리베이터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승강기는 ILS라는 버튼을 조작하며 엘리베이터 윗부분을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위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동기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갔죠. 저는 엘리베이터 위에 앉아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겁니다. 분명 조작은 ILS로 맞춰놔서 엘리베이터 위에서만 조작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리셋되어 있어서 그때마다 꼭대기층으로 한 번 올라갔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게 있어서 누군가 리셋을 한 줄 알고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휴대폰이 아닌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분명 사고로 이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이상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가 한층 한층 멈추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작동이었습니다. 리셋됐다면 한 번에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한치의 한층 멈추는 건 난생 처음 겪어보는 작동이었습니다. 승강기를 내릴 수도 없었고 우리에게 어느 날 제가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꼼짝없이 갇힐 수밖에 없었죠. 그때 승강기에 누가 타고 있는 것 마냥 깨지거리는 옥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우씨, 이번엔 승우씨, 지금 엘리베이터 작업 중이라 위험합니다. 라며 수십 번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쫙 솟았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공포일사였습니다. 승강기 위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지 멋대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민가 웃는 소리가 들려오고 눈이 찌릿할 뻔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도중에는 휴대폰이 안 터집니다. 정지되어야만 휴대폰이 터지죠. 그렇게 한 30분이 지났을까요? 공포에 갇혔던 저는 이미 혼이 빠져나갈 무렵 엘리베이터가 드디어 멈춰섰습니다. 꼭대기층에서 말했죠. 하지만 꼭대기층이라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동기에게 전화해서 승강기가 고장난 것 같으니 빨리 리셋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통 기계실은 건물 옥상에 위치해서 지하 2층에 있던 동기가 옥상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공포에 벌벌 떨던 저에게 승강기 안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거기서 뭐해? 저는 안에 사람이 있는 걸 느꼈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 고장난 것 같으니 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아무 말이 없길래 내려간 줄 알았는데 1분 뒤 다시 뭐해? 라는 말이 들려왔죠. 제가 작업 중이라고요. 지금 타시면 안 됩니다. 내리세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이 떠나가라고 웃으며 뭐해? 뭐해? 자며 수십 번을 외쳤습니다. 솔직히 이때 너무 무서웠던 게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최소한 정상인이 아니라는 생각에 겁이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고 있어도 그 목소리는 계속 들렸고 눈이 돌아가기 직전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더니 27층으로 가자마자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바로 관리실로 내려가서 모두의 라며 웃으며 수십번 말하는 범인을 찾기 위해 CCTV를 확인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런 장난을 치는 범인을 찾기 위해 눈을 부릅뜨며 찾아봤지만 승강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복도에도 아무도 없었고요. 그렇게 건물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잘가 라는 말이 귓속으로 울렸고 그 상태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응급실에서 눈을 떴는데 동기는 제가 갑자기 몸을 벌벌 떨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거기 말고 또 있잖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누군데 내 옷에서 손대. 오늘은 밥 좀 먹자 엄마. 어디가? 나랑 같이 놀자. 라고 이상한 말을 미친 놈처럼 혼자 떠들다가 헉헉하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말에 몇 번이고 동기에게 물었지만 같은 대답뿐이었고 오히려 동기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겁이 질려 있었습니다. 이날 사건 이후로 엘리베이터 근처에 가기가 어려워 휴식기를 내고 쉬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일을 해야 될 때 트라우마를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는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 싶냐. 아마 서로 설치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이유도 귀신 때문이었겠죠. 엘리베이터 하니까 아주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오릅니다. 8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오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들이 자꾸 살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며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면 절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시 알고 보니까 엘리베이터 위에 사람이 죽어있더래요. 옛날 아파트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렸고 그걸 모르고 평소처럼 발을 뻗었다가 그 위로 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죽을 찰나에 살려달라고 힘겹게 말했던 거였죠.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때 이야기가 생각날 정도로 섬뜩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시간이 꽤나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를 패닉 상태에까지 이르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후 북순 꿈을 안고 레스토랑을 창업했습니다. 지금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많지만 예전에는 차 한잔 마시러 레스토랑에 가곤 했죠. 가게를 인수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재혼 날짜로 맞추느라 야단 작업되지 않아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저곳에 부적이 30여 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에서도 부적이 나왔습니다. 조금은 찜찜했지만 장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제업을 3일 남긴 저녁, 그날도 역시 야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시간이 너무 늦어 일하시는 분들께 너무 죄송해서 야식과 술을 준비해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곧장 들어와서는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을 저만 본 게 아니라 일하시는 한 분과 같이 봤습니다. 저는 아직 5분 전이라 손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면 정중히 5분 전이라 3일 후에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화장실 쪽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손님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화장실로 들어갔죠. 먼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안에 사람 계세요? 라고 말한 뒤 화장실을 샅샅이 보았지만 손님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안에 사람 계세요? 라고 말한 뒤 화장실을 살펴봤지만 역시나 손님이 없더군요. 저런 혼잣말로 내가 요즘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라고 생각했지만 저만 본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 하시던 분과 함께 봤기 때문에 이상한 기분은 피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 일이 저를 패닉에 빠뜨리는 사건의 시작에 불과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드디어 개업을 하루 남겨두고 마지막 점검 준비에 바쁘던 중 직원들 간식을 사러 가게 옆 숙소를 갔습니다. 슈퍼 사장님이 저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시고 난 뒤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부탁의 내용은 오토 남은 날 가게 문 앞에다가 술을 뿌리고 떡을 갖다 놓으라는 거였죠.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미시적인 것은 안 한다고 하니까 꼭꼭 저라고 당부하시길래 순간적으로 제 가게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저 가게 자리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말했죠. 그런데 사장님은 제가 알면 기분 나빠할 것이라며 이야기를 전혀 안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라며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에 운영했던 레스토랑 사장이 가게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자꾸 옷을 잡아당겨서 뒤를 쳐다보면 아무도 없고 또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옷을 잡아당겨 쳐다보면 아무도 없고 이런 일이 4번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또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잡아당겨서 무심코 뒤를 쳐다봤는데 바로 뒤에 사람이 서 있어서 놀랄 수밖에 없었대요. 어찌나 놀랐는지 사장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얼마 후에 직원들이 발견해서 앰뷸런스 뜨고 돈 내도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제서야 가게에 부적이 왜 많았는지 이해가 되면서도 찜찜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취미에서 보면 흉가를 이용해 식당을 차려 대박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죠. 결국은 오픈날 술과 떡은 전혀 뿌리지 않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사실 저번에 혼자 있을 때는 석치단 기분도 들었지만 사업에 성공해야겠다는 이념으로 진취감이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무렵 가게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방에 칼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고 테이블의 정리정돈이 낱낱이 바뀌어있더군요. 제 주방이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모를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던 중에 밤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저를 잠깐 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대뜸 저에게 관상을 봐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수준이 무속인 철이 달아였습니다. 사실 그 친구를 식기가 있던 친구였던 겁니다. 시내에 나가면 사람이 걸어야 되는데 대리니 끊기는 듯 걷는 사람들을 본다고 합니다.
적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단계에서 일을 하면서 저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확실히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귀를 쫑긋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분을 조르고 타이르고 해서 겨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 첫마디는 사장님, 이 가게에 누가 있어요? 였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냐니까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부터 보였고 지금도 자기 안을 돌아다닌다고 하더군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절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귀신이 가게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귀신을 보는 사람에게 직접 들으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자 그 친구에게 혹시 지금 뒤에 있는 게 맞냐고 물으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되려 신기하듯 물었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아프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둬버렸고 저 혼자서 분포에 떨가 일을 하게 되었죠. 가만히 일을 하고 있으면 섬뜩한 기분이 느껴져서 결국 엄마에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요새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되물으셨지만 제가 차근차근 그간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드리니 좀 본인을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니고 계시던 교회 목사님을 모셔와 예배를 드리자는 처방전을 다져오셨죠. 조신한 저도 예배를 보고 그림을 걸어놓으니까 없던 용기가 생겨나고 좋았습니다. 기분도 좋겠다. 영업 끝나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가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다같이 기분 좋게 취해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반대편에 앉은 친구를 마주를 봤는데 무릎 쪽에 피 같은 게 묻어있더군요. 오는 길에 친구가 묻혀온 게 아닌가 싶어 가만히 보다가 무릎이 까져서 피가 새어나오는 건 줄 알고 피난다고 말해줬습니다. 근데 친구는 무릎이 안 까졌다고 그럴 일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살펴보다가 그 옆에도 똑같이 피자국이 묻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른 데서 묻혀왔나 싶어서 살펴보니까 그 친구의 피 묻은 곳 옆에 또 다른 피자국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팔꿈치에 묻은 줄 알고 팔꿈치를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팔꿈치에도 아무 상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던 순간 테이블에 피가 뚝 떨어졌습니다. 순간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모두 다 얼음처럼 굳었죠. 그 사이 또 한 번 피가 천장에서 떨어지면서 다들 지렛낭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하나도 안 빼고 다 도망치고란 들어가지도 못했죠. 결국 다음날 업자를 불러다가 천장을 뜯었는데 동물의 사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과는 달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방법도 없고 하다하다가 결국 오랜 친구를 부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재수할 때 학원에서 만난 여사친이었고 현재는 지방에서 부속이대로 활동하던 친구였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 친구를 부르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전화를 해서 무조건 오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사전했습니다. 며칠 뒤 오랫동안 보지 않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속인 복장을 하고 가게 앞에 도착하니까 그 모습이 상당히 잘 기어리고 예전에 제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닌 것 같더군요. 5대5 쪽진 머리에 레이저건 하나 똑같은 눈빛으로 가게를 한번 슬 보더니 알듯 말듯한 표정으로 저한테 일단 나눠자고 손짓을 하더군요. 그리고 근처 옥부집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 말로는 가게 안에 귀신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그것도 남자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혹시 자기가 오기 전에 의식 같은 걸 한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들었다고 하니까 어쩐지 귀신들이 엄청 화가 나 있다고 답하더군요. 조금 답답했던 건 그 친구가 저것들은 쫓아낼 수도 달릴 수도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에 있던 귀신들이고 원한보다는 본인의 자리, 즉 절대로 떠나지 않을 곳이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을 보내려고 하면 오히려 벌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그 친구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를 보내고 너무 열이 받기도 하고 술도 취했겠다 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갔죠. 여기 귀신 있으면 나와봐. 나랑 한판 붙어보자. 숨지 말고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차참 소리를 지르고는 제풀을 지쳐 레스토랑 소파에 쓰러져 잠에 들었습니다. 자던 도중 날이 밝아오르게 느껴지면서 반대편에 있는 가게에서도 일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가게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야, 저놈 잔다. 아니야, 저놈 지금 일어났어. 정확히 이렇게 말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두 명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몸을 움직였기 때문에 분명 자위에 누린 것도 아니었죠. 분명 몸을 움직이면 되는데 도저히 뒤를 돌아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기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도저히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한참을 식은땀만 흘리고 있다가 이대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기지개를 켜는 척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문 앞으로 걸어갔고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어찌나 심장이 쿵쾅거리는지 몸이 떨리고 있었죠. 이 시점에 가게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붙였습니다. 그대로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어둠에서 전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비밀과 진실은 무엇일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이론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포와 미스터리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